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스페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쇼펜하우어 있어 보여요, 이름부터. 이름이 그렇지. 이름도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이죠. 네. 쇼펜하우어. 그냥 뭐 다른 철학자 뭐 누구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니체. 니체도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베이컨 뭐 이런 베이컨.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는 사람. 네, 뭐 아침에 뭐 먹을 거야, 뭐 할 거야. 음흠. 네,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좀 있어 보이니까. 네, 쇼펜하우어 요즘에 쇼펜하우어에 대한 관심이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뭐지 서점에 가면요 네. 베스트셀러에 쇼펜하우어 이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 왜 지금 쇼펜하우어에 우리는 이렇게 집중할까? 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오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란 책을 쇼펜하우어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네. 그래서 마흔이라고 하면 조금 인생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그런 이제 시점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한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앞으로 남은 또 꽤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자가 강용수 박사네요. 네.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학창 시절에 바로 쇼펜하우어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아주 감동 있게 읽고 철학을 입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쇼펜하우어에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명언들도 많고요.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랄까. 철학, 그런 것들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요? 아마 이분 강용수 박사도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네. 쇼펜하우어에 푹 빠지신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예, 보면 사실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가 평생의 라이벌로 헤겔을 설정했죠. 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는데 같은 시간에 한번 강의로 서로 이제 쇼다운을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빈 강의실. 빈 강의실? 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럼 누가 해결로 판단할 당한 거죠.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와 헤겔이 양 강의실에서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네. 그럼 당연히 막 치열하게 학생들이 여기저기 막 몰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 헤겔한테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당대에는 그럼 헤겔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난 쇼펜하우어가 더 좋은데. 그래요? 헤겔은 물론 이제 대단한 철학자이긴 합니다만 어떤 삶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성찰 부분에서는 저는 쇼펜하우어를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 구조, 이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헤겔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은 있으나 그래도 쇼펜하우어가 어떤 인생 뭐 여기에 대한 통찰은 저는 쇼펜하우어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는 이제 헤겔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이성, 정신, 의식 이런 걸 규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의식의 내면에 무의식적인 의지가 있고 집요한 생명력이 있고 어떤 욕구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자유롭게 어떤 욕망을 뭐 좋고 나쁜 걸 선택할 수 없다 이거죠. 본능이 지성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쇼펜하우어가 인기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이성 중심주의랄까, 지성 중심주의랄까 이런 사고들에 사람들이 많이 질려가지고 좀 인간의 욕망이 신체적인 걸 인정하고 네. 그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한 욕망을 충족해야지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쇼펜하우어에게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점수를 주는 거 아닌가. 요즘엔 네.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도 헤겔이 더 인기 있을 때가 있고 네. 쇼펜하우어가 더 인기 있을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하여튼 쇼펜하우어의 시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했던 여러 말들이 주옥 같은 말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몇 개 좀 골라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보통 이런 철학책 하면은 내용이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얘는 쉬워. 엄청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뭐 첫 부분은 이제 왜 인생이 마흔에 들으면 괴롭게 느껴지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괴로움, 그 고통의 원인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의지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욕망이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것이고, 근데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어 이분은 인생이 괴롭다는 거를 이
디폴트 값으로 깔아야 된다는 얘기 네, 참 많이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인생은 괴로운 거다.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고 행복하지 않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행복이란 게 원래 인생에서 가끔씩 한 번씩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지 원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늘 힘들어 우리는. 늘 괴롭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콩밥 같은 거라는 거죠. 인생이란 것은 뭐냐면 콩밥에 콩이 아무리 많다 해도 콩이 숫자가 밥알의 숫자에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 콩이 뭐냐면 행복이란 거예요. 콩알이. 밥알이 일종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인생 기본적으로 불행과 고통을 기본 값으로 하고 있는 콩밥 같은 거다 네네네. 이거죠. 그런데 굳이 애들 중에는 그 콩을 또 걸러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콩이 행복이에요. 행복인데도 그치, 근데. 불구하고 그거를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냥 계속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아이리스 모독이라는 그 여류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나의 행복은 너무나 비참한 얼굴을 하고 표정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것이 오랫동안 행복인 줄 몰랐다. 행복을 행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콩알을 행복인데 네네. 아예 난 콩이 싫어해가지고 자기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행복이 너무 불우한 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난 그것이 행복인지 몰랐다. 지나고 남아야지. 지나고 나니 아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한 마흔쯤 되면 또 지나고 나니 사실 20대 때 그때가 행복이었는데 그때는 행복한 걸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흔에 읽는 이 쇼펜하우어가 아마 또 많은 의미가 좀 있을 텐데 어쩌면 이 나이가 되기 전에도 미리 읽어서 네. 그 마흔에 알 것들을 좀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혹은 마흔이 넘었더라도 그때 마흔쯤에 내가 이걸 알았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도 네.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 이제 챕터들이 좀 있는데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왜 인생이 괴로울까,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으로 내면을 채울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5번째 장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몇 개만 좀 골라서 네네.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근데 꼭 이제 40에 있고 50에 있고 이런 시리즈를 좀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에 이래 읽히면 안 될까? 20대, 30대에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 않는가? 네. 물론 이제 그 예전에 저희들이 다뤘습니다만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홉 체오프 소설가이기도 합니다만 그 체홉의 소설이나 작품은 40이 넘어서야 읽혀야 된다. 40 이전에 읽어봤자 이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40 이전에 20대, 10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야지 자기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해가 다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야지 계속 자기 삶이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꼭 뭐 40 아니라도 네. 10대, 20대가 읽어도 얼마든지 더 좋지 않느냐 네네.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오늘 정박님은 혹시 70대로 목소리를 연출하시는 건 아니죠? 목이 정프로님, 조금, 정프로님, 지금 정박님 목 아프대요. 감기가 좀 들어가서 네, 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 더 네,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래서 뭐 네. 1장, 2장은 뭐 좋은 이야기인데 네. 이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세목으로 들어가서 쇼펜하우어가 결국 강조한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고통이 기본값이고 네. 이런 인생 속에서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 결국 우리가 삶을 결국 결정하는 것은 내면을 채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 마음이 결국 내 의지가 결국 결정한다는 것은 네. 내 마음을 결국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무엇으로부터 좀 채워야 되는 되느냐. 거. 그래서 건강이랄까, 네. 관조, 독서 이런 걸 구체적인 영역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네네네. 오히려 더 책에 대한 흥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 당연히 건강한 게 좋지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 물론 요즘 이제 좀 뭐 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네.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운동들도 하고 하십니다만 건강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매일 스마트폰이 일단 우리를 늘 옥죄고 있고요. 네. 그리고 늘 앉아 있는 자세, 또 누워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걷는 일도 많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건강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좀 차지한다.
그래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이건 사실이죠. 그렇죠. 아프면 뭐 사실 너무 힘들지. 아니, 이게 지금 거지 입장에서는 저 아픈 왕보다는 내가 행복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네. 거지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은 야 거지 주제에 정신 승리하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행복이라는 건 자기 네. 자신이 느끼는 아. 거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예, 그렇죠. 그런 맥락인가요? 아니 뭐 결국은 아니 일단 우리가 네. 몸이 당장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만 네. 이게 안 좋으면 결국 힘들잖아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네. 똑같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음. 뭐 여러 가지 금은보화가 있고 아무리 선남선녀가 많고 하더라도 당장 내 몸이 피곤하고 귀찮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냥 내 몸이 그냥 아무 그 불쾌함 없이 네. 쾌적하고 안락하고 그런 것들 고통 없는 상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자기 몸에 그 행복의 어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가 내 몸이잖아요. 네. 내 몸에 이게 안전이 확보 안 되고 내 몸에 건강이 확보 안 되면 다른 것들은 토대를 상실한 그 어떤 행복이죠. 그러면 그건 건강이라는 토대가 부실하면 그것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 이분의 말씀이 굉장히 저는 잘 다가오는데 그 명랑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명랑해야 잘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명랑하다는 거는 그냥 뭐 싱글벙글 웃는 뭐 이게 아니지 건강이 기본이 되는 명랑함 이게 이제 있는 거죠. 사실 건강해야 명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온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은데 스트레스 피하고 하루에 2시간씩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냉수욕, 식이요법에 신경을 써야 된다. 아주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네. 얘기들도 해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특히나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네, 이런 차이는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도 관련이 있지만 꾸준한 운동이란 노력으로 이 명랑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네. 운동할 때 너무 좀 힘들긴 한데 딱 끝나고 나면 막 상쾌하고 예, 그런 게 있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정말 그 운동은 좀 우리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라톤을 할 때 그 러너스 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뛰다 보면 엄청난 고통, 인간의 육체의 어떤 극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러너스 하이를 할 만큼 고양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쾌한 기분, 뭔가 그런 이야기를 백윈드라 해가지고 뒤에서 뭔가 신선한 바람이 자기를 밀어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바로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게 아주 관념적인 이성, 해결식의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튼튼하게 잘 조정해내면 충분히 건강, 행복의 전제는 완성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의지적인 인간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뭐 건강을 통해서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이 평정심을 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지 네. 그리고 관조적인 삶의 태도 또 예술 감각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독서에 대한 중요함을 오, 얘기해 주는데 우리 네. 또 일당백이니까 독서 챕터를 한번 가볼까요? 독서 한번 좀 네. 우리가 봐야죠. 예,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예. 예, 그 얘기 한번 좀 잠깐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책뿐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도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유산을 좀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했죠. 결혼 안 했어요. 평생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염세주의자죠. 염세 철학으로 하지만 근데 그 염세라는 게 단순하게 세상이 힘드니까 빨리 세상을 벗어나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세상에서 내가 그러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게 고통이니까 그냥 빨리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네.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책임질 가족이 없고 또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계를 위해서 생계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가족 결혼을 했다든지 식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돈이 쪼들리게 되면 시간이 없게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삶의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창출하기 힘든데 결국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유산을 받았고 결혼을 안 했고 그래서 시간과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뭘 하겠습니까? 보통 시간과 돈이 있으면 한가해지잖아요. 네. 한가해져야지 사람은 심심하니까 심심함을 죽여야 되잖아요. 킬링 타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킬링 타임을 뭐 술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지만
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 게 바로 독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말 시간과 돈이 생기면 예술, 모험, 독서, 하여튼 뭘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문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하게 되면 결국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책임질 가족이 없고 그 다음에 돈에 안 쪼들리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어디서 뭐 음악회를 한다 간단 말이죠. 자 뭐 몇백 킬로 떨어진 데 가서 볼 수 있고 자 오늘 어디서 무슨 학회가 열린다 간단 말이죠. 또 어디서 야 모험대 저 남극 북극 탐험대를 가는데 사람 모자라 가족들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지금 가다가 죽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냥 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만들어진 게 이제 유럽의 어떤 힘이었고 쇼펜하우어 철학도 바로 그런 것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네. 한정된 시간과 힘을 돈과 어떤 책임질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독서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색을 통해서 결국은 쇼펜하우어 철학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네. 요걸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요거 먼저 고전을 읽을 거를 권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뭐 이때도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잡담이나 가볍게 정리한 글들이 더 선호되긴 하는데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쓴 작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위대한 정신을 가진 위대한 정신을 가진 그런 분이 쓴 글을 읽으면 즉 그게 이제 대체로 고전들일 텐데 네. 예, 그런 것들을 읽어야 우리 사유하는 힘이 좀 커지고 그 다음에 2번 읽으라는 겁니다. 그걸 2번 읽어라. 2번 읽어라. 즉시 2번 읽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 사물의 맥락을 보다 잘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또 끝을 알고 있어야 맥락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으라는 2번 읽는 교양 독서법. 그리고 악서를 피하라. 악서를 피하라는 거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쓴 책을 이제 악서로 이 쇼펜하우어는 규정을 했는데 네. 요즘 이제 그런 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책들은 피하고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사유의 소유자를,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를 우리가 좀 쫓아서 네. 그런 분들을 따라서 글을 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40대에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학창 시절에는 아무래도 학교 공부에 맞는 독서랄까 취업에 맞는 독서를 했다면 이제 40대가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랄까 아니면 네. 자영업을 하면서도 새로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좋아하는 주제들이 맞춰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자에 나온 대목과 비슷한데 네. 쇼펜하우어의 표현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찌꺼기를 먹는 것과 남이 입다 버린 옷을 입는 사람에 불과하다. 오. 그러니까 다독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책을 골라서 2번 읽고 3번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응? 그 다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은 네. 본인이 읽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본인의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이 책 저 책 그냥 끌리는 대로 막 읽다 보면 그건 남는 것도 없고. 그래도 2번 읽으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예. 처음 읽을 때는 불신의 자발적 중단을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일단 불신을 가지면 책을 못 읽잖아요. 일단 중단을 하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2번 읽어야지 내 생각이 더 이제 자유롭게 전개되겠죠. 그러면 일당백도 사실 책을 막 소개해주는 프로잖아요. 네. 그럼 일당백을 더 잘 소화해내려면 일당백을 들으면서 음. 막 자기 생각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3번 들어야 2번, 되고. 3번 듣고 예. 어. 위대한. 네. 아니, 위대한 프로니까.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네. 그 처음 일부에 이야기할 때 예. 미국 문화에서 총이 가진 의미를 한번 표면적인 의미와 심적인 의미를 다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 부분을 듣다 보니까 미국인에게서의 총은 일본에게 있어서의 사무라이의 칼과 같은 정체성이구나.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네. 또 다른 나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자극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성이라는 것은 reminds me of another거든요. 나에게 뭔가 다른 걸 자꾸 막 연상시키고 환기시키니까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시고 자기 생각을 하신다는 건 아주 중요하죠. 네, 네. 네. 그렇게 안 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다독을 경계하면서 독서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공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봤어요. 망이 이때 무슨 의미냐면 어두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남이 했는 것만 계속 생각한 거를 스스로 못하니까 어두워지게 되고 네.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고 봤어요. 그 너무 이제 자기 편견이랄까 자기 외골수적인 고집에 빠지니까 위태로워진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자가 아까 했던 말하고 비슷한 거는 남이 먹다 남긴 음식, 네. 남이 입다 버린 옷을 입은 사람, 독수만 계속하면 장자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책을 읽고 있는 군주를 보고 아니 지금 실례지만 그 책을 누가 지었습니까? 옛날 사람이 지었다니까. 아 그러면 뭐 이런 먹다 남은 음식이나 그런 뼈다구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그런 생각들이 비슷하게 통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안을 이제 잘 채운 후에 네. 우리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챕터에 좀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분은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결혼은 우리 또 지선 씨가 굉장히 실존적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아직도 고민 중인가요 혹시? 제가요. 네. 예, 그래서 결혼은 뭐 예를 들어 공동의 실존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네네. 이 결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이분이. 제가 네.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이 바보들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하신 것도 얼핏 제가 인터넷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결혼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의 반복이다. 조금 부정적인가요? 결혼에 대해서 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욕이라는 게 허망한데 그 인간의 종의 보존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미친 듯이 서로를 갈구하지만 막상 이제 충족이 되고 나면 충족되기 전후가 너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그 기만을 좀 더 제도화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사랑은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기만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니체도 이제 철학자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고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칸트도 하지 않았네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기 혼자 충분히 생존할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철학자 우치다 다츠루 선생의 말인데 결혼은 인간에게서 가지고 리스크 헤지라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당장 지금 아픈데 혼자 있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간호를 못 받고 뭔가 영양 보급이 안 될 때하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가지고 뭐 열이 날 때 물송을 해주고 죽이라도 끓여주고 이건 달라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혼이란 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쇼펜하우어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고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부장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네.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가부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취업이랄까 결혼이랄까 진학 이런 거 다 상관하잖아요. 네. 인문계 갈래 공고 갈래 아 우리 집에 지금 인문계 한 명 갔으니까 너 이제 공고가 상고가 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 뭐 삼성 현대 이런 데 취직하고 싶습니다. 아니 너는 그냥 고향을 지켜야 돼. 고향에 중소기업 취직해. 이런 것들이 가부장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걸 그래서 되게 뭐 개인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 대신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가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부의 꼴려대 그 집안 보십시오. 대부가 된다는 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부양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개인의 자립을 방해하지만 고립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빈털들여야 됐다든지 개인이 잘 나갈 때는 개인이 제일 좋은데 우리가 빈털들여야 된다든지 인생에서 위기를 겪을 때는 결국 어려울 때 뭔가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 김만곤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처럼 결혼이란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부장 결혼 이런 관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네. 괴로워 뭐 즐겁거나 괴롭거나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뭔가 직장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배우자가 어떻든 옆에서 뭔가 말이라도 해줄 때 사람들이 다시 좀 이제 뭐라고 할까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해줘야지 또 집안이 돌아가야 되니까. 네. 아, 나 이제 너무 힘들어서 좀 회사 그만두고 좀 잠깐 한 두어 달 쉬어볼까 해. 그러면 이제 옆에서 뭐 옆에서 도끼 눈이 이제 확 떠지면서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되면 또 다시 회사 다닐 용기가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런 뭐 책의 내용이든 정박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그냥 넘기면 내 게 아니고 사유를 해야 된다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유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결혼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제목 부제가 뭐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행복에 가까워진다. 그럼 결혼이 약간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상대방의 기대치가 낮으면? 네, 기대를 하지 그렇지, 않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러면은 든든한 조력자. 근데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도 기대 큰데. 너무 큰 거 같아. 든든한 진짜. 아 그렇군요. 그냥 그런 기대도 하지 마요. 그런 것도 하지 마.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말했죠. 인간이 불행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네. 남에게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게 실제로 남의 기대를 많이 하고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야 나 뒤통수 맞았어. 난 쟤가 저럴 줄 몰랐어. 하는데 사실 쇼펜하우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꿰뚫어 보는 거죠. 기대를 많이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네네. 조력자가 아니고 네. 내 인생 최대의 고민 덩어리를 내가 데리고 간다. 소리야.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 결혼할 때. 그렇게까지요? 네, 그렇게 하면 그럼 누가 결혼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아저씨도 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네. 그 정도 마음으로 가면 적어도 뭐 크게 실망할 일은 없다. 거기서 또 실망할 건 없잖아. 내 인생 최고의 고민거리를 고민덩어리라고 하면 어떡해? 고민덩어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정도 마음. 그래서 뭐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 말란 얘기. 어지간하면 하지 마. 어디 내용이 그렇겠다나. 네. 아니 근데 뭐 결국 그래도 행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뭐 어쨌든 우리가 더 불행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어쨌든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쇼펜하우어는 결혼 안 해도 괜찮았던 이유가 돈이라는 어느 정도 그게 자기의 울타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유산. 네. 자 그럴 때 결국 우리가 나오는 게 돈이죠. 돈. 돈에 대해서도 있어요 챕터가. 네. 네. 215페이지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추구를 하죠. 네. 근데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은 재밌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 참 아주 적확한 표현 같습니다. 아, 그러다 죽죠. 너무 많이 그렇죠. 마시면. 아니 결국 우리가 돈도 이제 화폐도 상품이잖아요. 네. 다른 모든 상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온 대목처럼 구입하는 순간 효용 가치가 상실되거든요. 네. 딱 우리가 어느 정도 맛보는 순간. 근데 돈은 제외된단 말이에요. 돈은 왜냐하면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더 늘어나죠 오히려. 네. 체감이 절대 안 돼요. 체증이 되죠 오히려.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싶고 1000만 원 가지면 1억 가지고 싶고 1억 가지면 10억. 계속 더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바닷물과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바닷물을 마시면 아니까 더 마시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든 더 이제 목이 타게 되는 것이 네. 바로 돈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얼마나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이게 과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쇼펜하우어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식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돈의 노예가 안 될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 계속 난 돈을 더 키울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걸 딱 팔아 가지고 어느 정도 요 조건을 만든 거죠. 물론 당시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18세기 후반, 19세기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19세기인데요. 1788년에 태어나서 1858년에 사망했으니까 19세기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독일이 통일전쟁의 와중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9세기 유럽 전체적으로 화폐 가치가 상당히 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아주 현명하게 그 시류에 맞춰가지고 그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더 이상 뭐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딱 조건을 만들고 그 당시에는 해겔도 그렇습니다만 강의를 할 때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돈이 들어와요. 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학생이 안 들어오면 돈을 못 받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또 나름 인기에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트렌드 의식이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돈 걱정이 없기 때문에 뭐 당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빵명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네. 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알았던 의미에서 진짜 부자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 여기에 가짜 부자, 진짜 부자를 나눠놨단 말이에요. 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진짜 부자는 부를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는데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했고요. 가짜 부자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지 못하고 남에게 과시하거나 낭비와 방탕으로 돈을 쓴다라고 했어요. 정프로님은 진짜 부자예요, 가짜 부자예요? 저요? 아직
안 부자. 뭐 있어야 부자지. 아 일단은.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게 소비를 또 소비에 뭐 어떻게 가치를 두느냐에 또 많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나가는 구멍이 작으면 들어오는 구멍이 조금 적더라도 그래도 꽤 물을 잘 유지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나가는 구멍이 큰 분들이 좀 계세요. 혹은 뭐 들어오는 대로 거의 그냥 내보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이제 유지는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쇼펜하우어 이런 책이 유행하면서 젊은 층들이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자기계발서 돈을 어떻게 벌자 뭐 이런 책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현실적이야 뭔가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돈에 관해서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좀 심플하게 적어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 바로 마음을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네. 인간의 욕구, 에피쿠로스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욕구하고 욕망하고 생물학적이냐 뭐 여러 가지 같이 쓰기도 하는데 뭐 여기서는 욕망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건 충족하기 쉽죠. 사실 먹으면 그만이고 입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네. 근데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당장 먹고 입지 못하면 배고프고 추우면 고통스럽잖아요. 네. 두 번째는 자연스럽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죠. 자연스럽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 성적 충족의 욕구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식욕이 더 우선이라는 말이 많죠. 죽진 않잖아요. 그리고 죽진 않는다.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구는 첫 번째 욕구보다 충족하기가 좀 더 힘들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성적 충족 욕구라는 게 그냥 또 더 매력적인 이성, 더 매력적인 뭐 자꾸 이래가니까 이걸 그렇다고 바로 충족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첫 번째보다는 충족하기 힘들다. 네.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진 않는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거든요. 뭐냐면 사치, 고사, 부귀, 영화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욕구는 문제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끝이 없고 충족하기도 어려운 거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돈에 대한 욕구죠. 끝이 없고 충족하기 어려워져요. 물론 이제 쇼펜하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가짜 의지, 욕망이란 것들을 불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딱 끊어버리면 그래서 내면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독서, 음악, 감상, 이해. 그 내면을 통해서 네가 그걸 개발하면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이래서 이걸 뭐 진짜 부자로 보고 네. 지금 말씀대로 외면적인 것도 있죠. 유흥, 과시, 소비. 지금 말하는 이런 어떤 것들은 전혀 충족이 안 되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건 힘든 가짜 부자가 된다는 이런 의미죠.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기에 그렇게 뭐 요즘처럼 더 그 욕구와 욕망을 자극할 게 과연 더 많았겠느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문명사를 살펴보면 웬만한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부터 희한하게도 사람의 어떤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재화와 서비스가 다 나왔잖아요. 그 시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때는 다 나오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있죠. 그러니까 네. 약간의 이제 그 세련됨의 정도랄까 요것이 다르다 뿐이지 기본적인 것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그거에 빠져들면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데 끝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니 그걸 충족한 게 뭐냐? 결국 독서, 음악, 감상, 이해. 우리가 말하는 판타지죠, 판타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민인 게 저는 사실 제 주위에 이제 정프로님한테 좀 궁금한 게 정프로님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왜 저렇게 열심히 사나? 약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그게 불을 쫓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저는 불을 쫓고 있고 열심히 살려고는 하는데 조금 답답할 때가 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만나면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프로님 생각은. 그 부를 쫓는 것만은 아니죠. 네. 예. 부는 뭐 있으면 굉장히 고마운 것이긴 하지만 네. 그걸 쫓아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니까. 예. 네. 그리고 그 정도 안 해도 뭐 못 살진 않으니까 네. 뭐 밥을 굶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게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그거는 약간 이제 그냥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일 중독. 예, 약간 중독이에요. 예, 중독이 됐어. 그래서 행복 챕터를 읽어야겠구만. 예, 그리고 이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수많은 저는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네.
이분도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요. 네, 이분도 친구가 없어.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 심지어는.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행복한 거 너가 잘 찾아갖고 그거에 집중해라.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근데 지금 뭐 인스타니 아니 뭐 주변에서 하도 이 나를 평가하는 수많은 말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쇼펜하우어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의 행복을 남의 시선에서 판단을 그러니까. 하니까. 네,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차라리 저처럼 그냥 일중독이 되시거나 그럼 행복해요? 그럼 뭐 좀 낫죠. 좀 나아요. 예,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으니까. 예. 아니면 이제 하여튼 주변 사람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뭐 예전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뭐 대학교 동창회, 뭐 회사 동료들 이런 사람들 맨 무슨 뭐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주말은 다 가고 평일은 또 그 사람들 뭐 저녁에 또 무슨 회식이면 뭐 이런 거 한 번씩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본인의 무언가를 찾을 시간이 정말 없어. 네. 아 이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오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부르는 데 많죠. 네, 뭐 그래도 정프로인데 얼마나 네. 저를 또 찾는데 근데 거의 안 갑니다. 거의 안 가요. 예, 그리고 그냥 혼자 집에 있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자꾸 만나는 거 그것도 상당 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만나거든요. 내가 잘 생각해봐요. 이 사람을 혹은 이 모임을 안 가면 저기로부터 이제 나는 단절이 되고 나는 혼자 나중에 좀 외롭지 않을까? 난 혼자 되는 거 아닐까? 주말에 나 아무 연락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꽤 깔려 있는 건데 네. 나가서 정말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 만나고 내일 모레 얘네들이랑 헤어져도 완전히 이 사람들과 단절돼도 네. 너무나 행복할 만큼 그 자리가 즐거우면 난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가 즐거우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얘네들 뭐 저번 주엔 얘가 샀으니까 이번 주엔 내가 사고 다음 주엔 또 저놈이 살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관계나 뭐 이런 의무감에 혹시라도 그 모임을 하고 있다면 그 만남을 하고 있다면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과감하게 끊어버려도 되게 불안이 한편으로는 있으실지 모르나 아마 그게 반복되고 계속 쭉 이어지면 나중엔 정말 필요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너무 여러분의 그 교우 관계를 다 자르는 것 같아서 조금 뭐 불편하긴 한데 사람마다 여튼 다 다르니까. 근데 아니야.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아니야 그냥 다 하지 마. 하지 마. 나만 안 하면 억울해. 다 하지 마 그냥. 그럴까요? 그런 모임들 같은 거 많나요 우리 지선 씨? 저도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40대에 접어들면 또 지금까지 어떤 인간관계라는 게 한번 재조정되는 시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간이라도 이제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불화랄까 거주하는 동네랄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생활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네네네. 뭐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공통의 어떤 접합점을 찾아내기 힘들어지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실망하게 되고 네. 특히나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류적 생활 방식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되게 많이 이제 뭔가 내가 탈락했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40대에 접어 들어가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거는 결국 누구나 한 번씩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대로 나의 어떤 삶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는 아니고요. 그럼요. 네, 그것은 뭐 변화된 것 아니 모든 것이 변하는데 어떻게 그 관계라는 것이 맞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랑한 사람과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정든 곳과도 언젠간 떠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너무 그것에 연연해서 만약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그런 모임에 나가게 되고 또 일내에 또 빠지시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명상이든 독서든 그 내면의 어떤 힘을 키워내면 그는 아주 단단한 인간이 된다. 그러면 전혀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막 모임을 하다가 어떤 애가 이제 어느 날 안 나오고 걔가 뭐 예를 들어 또 잘 돼. 그럼 좀 약간 배도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그럴 필요가 진짜 너무 신경 없다는 쓰지도 거예요. 마요. 쓰지도 말라는 네.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랑 계속 만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는 맨날 하던 뭐 야 소주 먹고 뭐 이렇게 해갖고 동네 어디죠 국빈관 나이트 한번 가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즐거움이었을 거 아니야. 그 양반은 근데 삶이 굉장히 좋아졌어.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막 부킹 가지 않아도 나름 즐겁게 또 놀 수 있어. 그런 사람들 또 자주 만나게 돼 자연스럽게. 네. 왜냐면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또 그렇게 갈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또 그는 우리의 관심사가 전혀 관심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영 없어지고 그냥 예전에 같이 놀았던 그 정도의 추억 정도 말고는 더 이상 공통 분모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야 저 변했다 저거 돈 좀 만지더니 말이야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아이고. 뭐 근데 아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레비 스트로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결국 인간이 뭐냐 이거죠.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딱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봤거든요. 세 가지 활동이죠. 네. 첫 번째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우리 언어 활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랄까 사회의 친구 관계도 만들어지고 업무상 상하 관계도 만들어지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모든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언어 활동이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자를 통해서 친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교환하잖아요. A 부족의 딸은 B 부족에게 보낸다 시집을. B 부족의 딸은 C 부족에 시집 보낸다. C 부족의 딸은 A 부족에 보낸다. 이걸 통해서 여자를 뭐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만 레비 스트로스의 표현에 따르면 인류학자니까 이걸 여자의 교환을 통해서 친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 가족과 친족이잖아요. 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에 떨어져 있었으면 이 사회는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그 근친상간이랄까 이런 거에서 인간이 문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각각이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교환을 하면서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경제 활동을 한다죠. 그 화폐가 만들어진 게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더 많은 돈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돈은 뭐냐 이거죠. 화폐는 인간의 성숙을 지원해주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예요. 화폐 제도, 경제 제도라는 것은 최대 이익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성이라든지 돈에 노출되지 않게 하잖아요. 어느 사회나. 어릴 때 성적 활동이랄까 돈의 활동에 노출되는 거를 되게 꺼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어느 사회나.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숙한 인간이 못되게 하거든요. 어릴 때 돈과 성에 빨리 노출되면 성숙한 인간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으세요?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돈과 성에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돈과 성을 만나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데서 이거 나 어쩔 줄 몰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성숙한 인간이 아니지. 예, 어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돈과 성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문화권이나 미성년자하고의 이것들은 절대 금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 사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미성년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도 그래서 그렇다. 네네네. 자, 그런데 만약 그러면 어릴 때 만약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는 지인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아니 애가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첫 시험 성적도 좋았고. 그런데 갑자기 막 성적이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백 등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1년 지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가 동네에 예전에 이제 같은 학교 동창 여학생을 만났는데 흔히 말하는 조금 이제 노는 언니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뭐 우리 집에 비었는데 놀러 올래 하다가 근데 그때 어떻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어른의 어떤 활동에 뛰어들게 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한 6개월간 꿈과 현실을 구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이제 붕붕 떠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 이후로 학교 생활에 힘들었죠. 그게 충분히 자기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에서 너무 빨리 노출이 되다 보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이 친구가 집안이 좀 어려웠는데 한 어린 시절부터 저축하는 거예요. 완전 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그런 거 저희들도 어릴 때 통장 이런 것들 저금을 해야 됐거든요.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500원씩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100원씩 내고 이랬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저희 졸업할 때 한 4, 5만 원 받았나 싶었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 한 3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받는 모든 용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막 그런 돈에 집착을 하는 하니까 그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없더라고요. 아. 이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는 게 더 돈이 아까운 거죠. 술 한 잔을 사면 나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아예. 돈의 가치로 다 네,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데 안 만나. 친구도 안 만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깝다는 거예요. 돈을 따지니까. 아, 저 그래서 친구 없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강남에 또 이제 아는 지인은 보니까 강남 출신에 여긴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돈이 지배하는 어른 세상을 너무 빨리 본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너무 재벌집 아들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 가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안절조절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면서부터 돈이 최고구나. 돈으로 모든 것은 결정되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름 괜찮게 이제 성장을 해도 이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은 무조건 이건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돈을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법인카드, 항공비 카드, 업무 추진 이거 아니고는 절대 돈을 안 씁니다. 내 돈은 절대 안 씁니다. 네. 그럼 뭐 항상 불법의 영역에 왔다 갔다 하시겠네. 아니 그거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 드는 생각이 이것도 결국은 어린 시절에 돈에 빨리 노출되어 가지고 생기는 폐해구나.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이 못 되잖아요. 네, 항상 네, 모든 걸 관점을 이것 아니면 저것. 모순이 없어요 여기는.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러면 아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성숙한 인간이 안 되고 그 중간에 어떤 모순이라는 걸 인정 못 하니까 항상 사회를 대결과 뭐 성패의 세계로 바라보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게임처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행복과 고통을 네.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할 때 혹은 뭐 그 실체를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할 때 혹은 뭐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좀 옮겨야 될 때 이 쇼펜하우어를 빼고 인생을 논하기 매우 어렵다. 네. 쇼펜하우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굉장히 좀 쉽게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편하고 네네.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아마 뭐 쇼펜하우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그리고 이제 요 책 읽으신 다음에 쇼펜하우어의 뭐 원저작 같은 걸 한번 또 읽어보셔도 네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쇼펜하우어 바로 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다 보면 그 제가 우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동화. 네. 네. 어떤 동화냐면 행복한 한스. 행복한 한스? 한스? 뭐였죠? 왜냐하면 한스가 7년간 열심히 날품을 팔아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주인이 그동안에 참 일 많이 했다고 품삯으로 황금 덩어리를 하나 주거든요. 황금 덩어리를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짊어지고 가는데 황금 덩어리가 무거워요.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나요. 그 말하고 내 황금 덩어리가 바꿉시다. 바꿔요. 말 타면 빨리 집에 가니까. 근데 말 타고 빨리 가다가 이게 또 말에 넘어지고 하니까 말이 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있단 말이죠. 저 소 타고 가면 그냥 느릿느릿 가기도 하고 또 소 젖에 우유를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또 말하고 소하고 바꿔요. 근데 소를 타고 가다 또 뭐 불편해졌는데 옆에 돼지를 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돼지하고 바꿔요. 그 돼지하고 바꾸고 뭐 바꾸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냐면 돌멩이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돌멩이. 뭐 어머니가 뭐 칼을 갈 때 쓰면 좋겠다. 뭐 이런 하여튼 돌멩이 하나를 가지는데 네. 그 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돌이 뭐 어떻게 연못에 떨어지나 해가 돌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스가 바꾸고 바꾸면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한스가 갑자기 내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무겁게 했던 돌까지 사라지고 나니까 난 너무 행복해 하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과 자존감과 여러 가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쇼펜하우어 철학은 사실 그런 것들 외적인 욕망이나 평가에서 자유롭고 너 스스로가 행복함을 느낀다면 너의 인생은 충분히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한스 아마 따라다니면서 그 바꾼 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놈이 승자인가? 그놈이 승자. 아니 뭐 한사업 반대 사람이 있죠. 현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캐나다나 미국에서 그 있잖아요. 처음에 뭐죠 뭐 간단한 무슨 그 열쇠고리 같은 건가 이걸 갖고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막 30번 바꾸니까 집을 하나 교환이 되더라 했잖아요. 하여튼 뭐 어떤 삶을 선택하시든 네. 다 좋은데 쇼펜하우어의 말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네. 지금의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번에 좋은 책 또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면 참 좋겠네요. 소개 혹시
해주고 싶은 책들 있으면 출판사들 연락 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